네, 이번에는 렉처 6. 그래서 이제 Detection of Signal in Noise라고 해서 노이즈가 낀 상황에서 모든 이제 통신도 그렇고 레이더도 그렇고 모든 이제 전자기파를 보냈을 때 노이즈는 섞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이렇게 존재할 때 얼마만큼 시그널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며 이 시그널을 찾기 위한 테크닉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어떤 앞에 나오는 이제 ASR9이라는 이제 에어크래프트를 이제 감시하는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의 이제 파라미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일단 S밴드를 사용하고 S밴드를 사용해요. 즉 2에서 4GHz 대역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레인지를 60 너티컬 마일까지 이제 개런티를 해줄 수 있어요. 이때 레인지 레졸루션이 16분의 1 노티컬 마일이고 이제 1초에 1분에 12.7 RPM 즉 1초에 76.2도를 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레이더 트랜스미터 펄스 앳 이제 1250Hz로 쏘면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셀이 약 500만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모든 이제 1초에 76.2도만큼 돈다고 했으니까 4.7초 동안 5만 개의 셀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셀 500만 개의 셀 중에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신호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파란 게 노이즈, 그리고 빨간 게 타겟인데 먼저 여기 펄스 알람을 보면 얘는 이제 노이즈가 다 이렇게 조금씩 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툭 튀는 노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 트레시홀드가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아서 이제 얘가 타겟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 얘 트레시홀드가 만약 낮았다. 지금 한 22 데시벨 정도 되는데 한 15dB였다.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타겟으로 인지가 됐겠죠. 이런 경우를 펄스 알람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펄스 알람이라고 하고 여기 두 번째 사례에 보면 이제 얘는 이제 타겟이 아주 잘 디텍트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 위크 타겟이란 건데 얘는 이제 어떤 타겟이 있는데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는 이제 아까 ASR9이라는 레이더는 60 노티컬 마일까지 지원이 됐었죠. 근데 얘가 거의 한 60 노티컬 마일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같은 거여서 크기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노이즈랑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정도까지 파워밖에 못 낸다. 그래서 얘는 디텍트가 안 되는 거예요. 트레시홀드를 넘지 못해서. 이런 경우 디텍트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걸 이제 not detect라고 해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펄스 알람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위크 타겟을 최대한 잘 찾아내는 그런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이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접근을 하는데 먼저 이제 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어, Target Absent Hypothesis, H-NOT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타겟이 없다라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Target Present Hypothesis, H1인데 얘는 반대로 이제 타겟이 있다라고 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measurement, 타겟이 있냐 없냐를 측정한 건데 x가 n, 노이즈밖에 없는 경우 얘가 타겟이 없다고 했으니까 노이즈밖에 없고 얘는 반대로 타겟이 있으니까 타겟과 노이즈가 같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꼴을 나타내겠죠. 이때 probability density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린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디시전을 H0, H1으로 하는 경우와 실제로 H0과 H1인 경우 총 4가지가 되겠죠. 먼저 H0, 그러니까 H0, H0인 경우는 우리가 어떤 타겟에 대한 시그널을 받고 여긴 타겟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타겟이 없으면 이제 don't report, 즉 이제 타겟이 없다고 리포터를 하는 거죠. 그리고 decision, 이 H1 타겟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타겟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false alarm, 즉 알람이 잘못 울린 거죠. 그리고 타겟이 없다고 decision을 내렸는데 타겟이 있어요. 그럼 이걸 missed detection, 즉 디텍션을 놓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H1이고 H1일 땐 디텍션이겠죠. 그러면 이제 레이더 특성상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표는 디텍션을 최대한 올리고 false 알람이나 miss 디텍션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시면 알겠지만 이거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디텍션과 보통 false 알람을 기준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존 관계라고 해야 될까?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한쪽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요.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내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디텍션 테오리를 공부할 때 봤던 자료인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까는 그냥 A라고 단순 표기했던 하이포테시스 1이 그냥 A 코사인 2파이 F0 not 플러스 파이 해서 이제 프리퀀시 텀과 페이지 텀이 섞여 있는 이제 사이너소이달 시그널로 정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W라고 했어요. 그래서 H1을 alternative hypothesis 그리고 H0를 null hypothesis라고 해요. alternative hypothesis는 이제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null hypothesis는 이제 레이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나 이런 분야에서도 잘 쓰이는 용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만 피어슨 어프로치라는 건 이제 제일 그 디텍션 티어리에서 가장 클래시컬한 접근 방법이에요. 얘는 어떤 통계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넣으면 디텍션,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이제 디텍션이 되지 않는다. 이제 없다, 타겟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트레시홀드를 그냥 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 건데 얘가 이제 PXH1이 이제 타겟을 찾을 확률이에요. 타겟이 있을 확률이에요.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타겟이 없을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신호가 1이라는 신호가 앰플리튜드가 잡혔다고 했을 때 타겟이 있을 이제 H1은 alternative hypothesis죠. 있을 확률은 이 정도 0.4 정도 되고 1에 대해서 없을 확률은 한 0.25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이 들어왔다. 이 경우 이게 그냥 단순한 노이즈일 확률은 한 0.25 정도 되고 얘가 타겟일 확률은 뭐 거의 없죠. 한 0.3, 0.4 정도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값을 넘어야지 이제 타겟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어느 기준보다 낮으면 타겟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그 트레시홀드가 이제 정해져야겠죠.
그 threshold를 정해준 것이 이제 이제 여기서 나온 네이만 피어슨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likelihood, ML 어프로치 메소드를 사용해서 접근하는데, 먼저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고 이 두 개의 probability density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간단하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 둘 수 있고, 이렇게 이 텀을 정리해주면 이제 h1 이거보다 이제 뮤가 1일 때 x낫이 이1 확률이 뮤가 0일 때 x낫일 확률보다 큰 값을 이제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앞에 있었던 probability density를 대입해주면 이러한 최종적인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xn이 2분의 1보다 크면 이 맨 처음에 말했던 이게 만족되고, 결국 이거는 타겟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should select h1 if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likelihood ratio test LRT라고도 하고, 그냥 그거를 maximum likelihood 테스트 어프로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방식이 옵티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간과한 점을 이제 이 맵 테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맵 테스트가 뭐냐면 맥시멈 프라이오리 테스트예요. 이게 이제 베이지안 룰을 사용해 보면 이 식은 사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식과 다른 점은 pH1과 pH0를 같다고 둔 거예요. 같다고 둔 게 이제 likelihood ratio 테스트인데, 사실 같지가 않잖아요. 사실 같다고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나왔던 방법은 이제 옵티멀하진 않고, 이제 맵 테스트가 이제 옵티멀한 방법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보면 디텍션 프로블럼은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봤던 예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시메트릭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 앞에 나왔던 그 예시는 이제 likelihood ratio test라고 해서 이제 pH0과 pH1이 같다고 뒀을 때 이제 시메트릭한데, 사실 저건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소개하는 게 왜 같다고 둘 수 없냐라고 보면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타겟이 있을 때 못 찾는 거랑 없는데 찾는 거랑의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제 군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레이더를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더에 타깃이 잡혔어요. 타깃이 잡혀서 군인들이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은 아유 레이더 왜 저래 하고 끝나지만, 이제 만약 타깃이 있는데 없다고 해봐요. 그럼 저희는 이제 공습을 받아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H0랑 H1의 이 값들을 이제 조금씩 비중을 다르게 해줘서 이제 그 값을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 프로버빌리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데, 에러가 두 개 있을 때,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이 없을 확률,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있을 확률이죠. 타겟이 있을 때 여기 지금 선 그어진 거 보이죠? 여기 선을 트레시홀드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 트레시홀드보다 밑에 있는 애들만큼의 면적은, 얘는 지금 트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건데, 사실 진실은 있는 거였어요. 그럼 요만큼은 에러가 되겠죠. 얘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거는 이제 타겟을 못 찾은 경우가 되고, 이제 미스 디텍션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반대로 threshold보다 높으면
타깃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만큼의 확률로 없었어요. 이 경우를 false alarm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면적을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이건 threshold를 아까는 지금 한 0.5 정도로 뒀었죠. 그런데 이제 0.5보다 큰 1.5로 뒀어요. 얘를 threshold를 1.5로 뒀을 때 보면 아까 말한 false alarm은 되게 줄었어요. false alarm은 되게 줄었지만 miss target은 엄청 늘어났죠. 이거는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miss target은 이제 레이더 입장에서는 큰 이제 큰 트레이드오프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청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바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threshold를 되게 낮췄어요. threshold를 낮추니까 miss target은 되게 줄었어요. 근데 이번엔 false alarm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 threshold를 이제 잘 잡아줘야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이걸 감마라고 둬서, 감마가 1.5라고, 여기는 예시엔 1.5라고 뒀는데 그냥 단순하게 감마로 둘 수 있어요. threshold를 감마라고 둬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false alarm은 이제 1.5 있을 때, 이 앞의 경우죠. false alarm은 이제 0.0668. 그러니까 거의 6% 정도죠. 6% 정도고, 거의 작은 숫자죠. 근데 probability of miss detection은 0.6915, 엄청 높은 숫자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detection, probability of detection은 0.3, 0.385, 거의 잡았다, 어떤 타겟이 있다고 뜨면 거의 둘 중에 한 번은 타겟이 없는 거죠. 타겟을 놓친 거죠. 그리고 타겟은 거의 못 잡고 있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네이만 피어슨 테오렘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false alarm, 내가 예를 들어 한 0.05 정도, 0.05라고 false alarm 확률을 딱 정했을 때 얘를 PD, detection probability를 최대한 maximize 할 수 있는 likelihood ratio test가 바로 이제 네이만 피어슨 테오렘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감마 값을 구하는 거죠. 이 감마 값을 구해서 최대한 PD를 높여주겠다 하는 거죠. 이게 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핵심은 그래서 이제 이 감마 값을 잘 잡아줘야 된다. 즉 threshold를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threshold,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threshold를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threshold에 따라서 이제 false alarm의 probability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만약 이 threshold를 오른쪽으로 더 옮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false alarm의 면적은 되게 작아지겠죠. false alarm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만큼 detection probability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false alarm과 detection probability는 공존관계다.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도 줄고,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false alarm은 줄이고 싶고 detection probability는 높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파워를 올리면 돼요. SNR을 높여주면 레졸루션이 올라가서 probability of detection이 올라가요. 절대 프리런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SNR이 10dB일 때 probability of detection은 0.16인 반면 SNR이 20dB면 detection probability가 거의 1의 수렴하죠. 그래서 SNR에 따라서 굉장히 detection probability가 바뀐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듯이 이 SNR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테크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만큼 이제 SNR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통신에서도 그렇고 레이더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이즈가 지금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가정했을 때 가우시안의 이제 크기는 레일레이잖아요. 앰플리튜드의 크기는 레일레이니까 레일레이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반대로 이제 가우시안인 노이즈가 섞여 있는데 그 이외에 컨스턴트 이제 앰플리튜드 A가 섞여 있잖아요. 이건 리시안으로 이제 수렴할 수 있게 이제 리시안 프로벌리티 덴시티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시안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SNR은 2분의 R이고요. 이때 이제 트래시홀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펄스 알람이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유도 과정이 없어서 제가 유도를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레일레이 펑션은 이런 거고, 리시안 펑션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크게 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펄스 알람은 앞에서 돌아가 보면, 펄스 알람을 구하는 게, 여긴 펄스 알람을 구하는 게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펄스 알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H0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없을 때의 확률 분포에서 트레시홀드 이후로의 확률의 이제 넓이가 이제 probability of burst alarm 그러니까 burst alarm의 확률인데 그걸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거는 뭐 트레시홀드고 무한대까지 이 레일레이를 적분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probability of density 디텍션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Q 펑션 나오고 이거 리시안 그 펑션을 이제 적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모든 레이더가 이걸 지향하고 있어요.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를 0.9 그리고 펄스 알람 프로버빌리티를 10에 마이너스 6승할 때 SNR을 어느 정도 줘야 되냐. 근데 이제 스테디 타겟 이제 이것도 뒤에 설명할 텐데 타겟이 고정돼 있는 거예요. 타겟이 고정돼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SNR이 13.2 dB 정도 필요하다. 이 수치는 이제 엄청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모든 레이더에 걸쳐서. 물론 뭐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뭐 probability of detection probability가 낮아도 딱히 상관없는 애가 있고 아까 말했던 군사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그런 애들한테는 SNR을 좀 더 쓸 수 있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디텍션 이슈에는 이제 이렇게 트리로 만들 수 있는데 싱글 펄스랑 멀티플 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싱글 펄스에는 이제 플럭추에이팅, 이제 뒤에서 설명할 플럭추에이팅과 non 플럭추에이팅이라는 효과가 있고요. 멀티플 펄스에는 이제 얘가 이제 펄스를 여러 개를 받을 때, 내가 펄스를 여러 개를 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SNR이 또 달라져요. 이 SNR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여기 강의 노트에는 없는 내용인데 멀티플 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레이더에는 멀티플 펄스가 이제 좀 강요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 아마 강의 노트에는 전 렉처에서도 없는 내용인데 쉽게 그냥 수식 없이 쉽게 얘기하면 멀티플 펄스가 많으면 일단 이런 코어런트 인테그레이션이나 non-coherent 인테그레이션처럼 SNR 높이는 용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플러 효과를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만약 있을 때 내가 도플러를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를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싱글 펄스 같은 경우에는 도플러 이펙트 같은 경우를 거의 못 잡아내요. 진짜 뭐 엄청 뭐 제트기보다 더 빠른 뭐 차 같은 건 당연히 못 잡고 탱크 같이 느린 애들은 당연히 못 잡고 제트기 중에서도 엄청 빠른 애들만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멀티플 펄스를 쓰면 그런 점이 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점 이제 나중에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타겟이 플럭추에이션 한다는 내용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한다는 내용을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 펄스를 사용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들을 이제 그냥 더해버리냐 아니면 절대값을 더해버리냐.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둘 중 뭐가 좋을지 상식적으로 뭐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뭐 읽어보셨으면 이제 알 텐데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이 일반적으로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가 펄스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지 정보. 근데 여기에서는 앰플리튜드와 페이지 정보 둘 다 손실되지 않고 썸을 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타겟 디텍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인 반면 여기는 절대값을 취해버리는데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앰플리튜드는 그대로 있지만 페이지 정보는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 인포메이션 테오리 입장에서는 되게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는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페이지가 다 일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적어뒀는데 어떤 휘노랑 노이즈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구분해보면 이 사이너소이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얘들이 페이지가 다 파이로 일치해야만 이렇게 n만큼 더해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 SNR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페이지가 다 똑같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얘가 타겟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멀티패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에서 페이지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죠. 물론 아주 적은 차이라면 뭐 어떻게 보정을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보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해도 뭐 아예 막 뒤집혀서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 구하기가 힘들지만 저희는 일단 이론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론 페이퍼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보통은 아니지만 non-coherent 인테그레이션도 사용한다. 그래서 원펄스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죠. 이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과 non-coherent 인테그레이션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non-coherent가 보단 이제 coherent가 좀 더 낫다. 물론 이거는 스테디 타겟, 가만히 있는 타겟에 대해서예요. 이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플럭추에이팅 하는 타겟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non-coherent 인테그레이션의 다른 타입이 있는데 non-coherent는 이제 아까 앞에 말했듯이 다 앰플리튜드를 더하는 거고 m over n이라고 해서 m개의 펄스를 받아요. 그 중에 n개만 이제 앞에 정한 threshold를 넘으면 타겟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cumulated detection이라고 해서 얘의 심화 버전이죠. n개 중에 앞에 반대로 얘기했네요. n개 중에 m개이고요. 이건 n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이제 타겟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m over n 이제 인테그레이션인데 다 앰플리튜드를 구해요. 얘들도 다 앰플리튜드를 구한 다음에 먼저 threshold를 해요. 앞에서는 이제 non-coherent는 얘들 다 앰플리튜드를 구해서 더한 다음에 thresholding을 했는데 이건 이제 thresholding을 먼저 한 다음에 얘들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어떤 정해진 개수 t보다 큰지 t가 아니고 m개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 정해지는 거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m을 예를 들어 4를 잡았어요. 그래서 n을 만약 4를 잡으면 m을 몇으로 해야 probability
오브 디텍션이 높아지는지가 이제 중점 사항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다 하나하나 실험을 해봤어요. 다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옵티멀한 M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제 타겟 플럭추에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정할 수 있다. 이 타겟 플럭추에이션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 논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바이너리 인테그레이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게인과 로스는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코헤런트, 논 코헤런트, 바이너리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SNR을 구하는 거예요. SNR을 구하는 식인데 이제 앞에서 말한 그 M of N처럼 이제 어떤 사람이 다 실험을 해서 어떤 값을 통해서 SNR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큰 내용이라기보단 이제 나중에 궁금할 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플럭추에이팅 타겟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플럭추에이팅 타겟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 하면 타깃이 되게 저희가 관측하고자 하는 타깃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뭐 탱크 같은 것도 있고 뭐 새나 벌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름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 타겟마다 이제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전부 다 달라요. RCS가 전부 다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얘를 심지어 펄스마다 달라져요. 펄스마다 달라지거나 스캔 타임마다 달라져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번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수로 어떤 RCS라는 이제 어떤 면적이 어떻게 보면 이론상 면적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상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레이더 이케이션에서. 그래서 이제 뭐 평균 값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상수가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랜덤성이 현실에선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펄스 투 펄스만큼 달라진다 라고 해서 이걸 플럭추에이팅 타겟 모델이라고 이제 스월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론을 뭐 논문을 이제 발표해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월링 타겟 모델인데 먼저 슬로우 플럭추에이션과 패스트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이제 슬로우 플럭추에이션은 뭐냐 하면 스캔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스캔 타임 동안 이제 레이더가 360도 빙빙 돌면서 스캔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는데 이 한 번 돌 때마다를 스캔 한 번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이 만약 여기 A가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레이더를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스캔 타임 한 번 지난 거예요. 그럼 계속 스캔 타임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의 펄스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펄스 여러 개를 보냈을 때 걔들의 펄스에 대해서는 RCS가 동일해요. 하지만 스캔 타임을 돌고 다시 왔을 때는 얘는 RCS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적 느리다고 해서 슬로우 플럭추에이션. 반대로 패스트 플럭추에이션은 얘가 스캔 타임이고 뭐고 한 번 스캔할 때 펄스를 여러 개 쏘잖아요. 펄스를 여러 개 쏘는데 펄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까 스캔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죠. 그래서 패스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통계적인 모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행기가 대부분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제 반사되는 스캐터링 되는 일렉트리컬 웨이브에서 이제 앰플리튜드가 비교적 다 비슷비슷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는 하나의 도미넌트한
어떤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사되면 크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고 이런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4개 그럼 이런 4개의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스월링 1, 2, 3, 4로 나눌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RCS가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도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앰플리튜드는 이제 이렇게 통계적인 모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카이스퀘어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고 이건 뭐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럭추에이션 모델은 이제 스월링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 위에도 뭐 카이스퀘어, 로그노말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그라운드 클러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새라던가 뭐 실린더 돌고 있는 실린더 같은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모델이 다 플럭추에이션 모델이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입맛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계속 스테디 스타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RCS가 고정돼요. 컨스턴트인 거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 실제 상황에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스월링 1, 2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얘는 도미넌트한 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반면에 도미넌트한 파트가 있을 때 비교적 얘보다는 플럭추에이션이 좀 뭐 적죠. 뭐 적다라고 말하기 하고 중간이죠, 중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싱글 펄스일 때 얘가 릴레이 앰플리튜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궁금해했던 이제 펄스 알람 프로블리티랑 디텍션 프로블리티를 직접 구하는 식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지금 릴레이 앰플리튜드 모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시그널 파워의 expectation을 구해보면 a제곱 곱하기 probability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하고 부문적분 사용하면 2분의 3 시그마의 이거는 이제 RCS의 평균값이에요.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저는 2분의 3이 나왔는데 제가 뭐 실수를 한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시그마 제곱이 나와요. 그냥 시그마 바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SNR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왜냐면 이게 파워고 이게 노이즈니까 SNR 이렇게 정리되고 앞에서 나왔던 이거 앞에 이거 엄청 앞에 저런 식이 나왔었는데 이 식 여기에서 이제 probability 디텍션 프로볼리티랑 이제 펄스 알람 다 그리고 델시홀드까지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스월링 모델이 정해지고 목표치가 정해지면 저렇게 이제 디텍션 프로볼리티랑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플럭추에이션 로스로 인해서 non 플렉추에이팅을 안 하는 것보다 로스가 지금 디텍션 프로볼리티가 좀 낮죠. 왜냐하면 RCS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디텍션 프로볼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이제 결과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사실 뭐 그렇다고 non 플럭추에이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이랑 non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 설명드릴 때 일반적으로 코헤런트가 우세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스월링 모델에 따라서는 이제 non 코헤런트가 또 우세할 수도 있다. 이제 무조건 코헤런트라고 우세한 게 아니고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우세한 상황에서는 non 코헤런트를 쓰더라도 우세할 수 있다. 근데 뭐 이거 뭐 비교 대상이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스월링 모델도 다르고 프리퀀시 다이버시티가 있고 여기는 싱글 프리퀀시가 있고 이건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무조건 코헤런트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한다고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SNR과 PDPF를 이제 비교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SNR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수식 대입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Constant Burst Alarm Rate Thresholding 이제 CPA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걸 볼게요. 앞에서 맨 처음 나온 건데 노이즈가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threshold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막 그래도 대충 보면 평균 이 정도 나오니까 threshold를 한 요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이 threshold를 잡을 때 앞에서 말한 이제 뭐 스월링 모델이나 그런 걸 다 고려해서 thresholding을 할 텐데 그 이전에 값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월링 모델이 딱 정해지고 할 때 평균적인 RCS 값이 아까도 앞에 선 필요했죠. 그럼 그 평균적인 RCS 값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이즈를 다 이제 리젝션 하고 싶은데 대체로 이제 뭐 이렇게 튀는 거 어쩔 수 없어도 이런 것들은 리젝션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나온 게 컨스턴트 벌스 알람 레이트 thresholding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가드셀 얘를 지켜주는 거고 옆에는 이제 데이터 셀 used to determine mean level of background.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레벨, min 레벨 평균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해서 얘보다 높으면 여기 초록점에 있는 애가 높으면 얘는 타겟이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mean background estimate는 이제 모든 값들을 더한 거에 그냥 평균 n만큼 나눈 이제 평균 값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여기 레인 클라우드가 있을 때 예시인데 이렇게 좀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레인 클라우드에 점점 적응하면서 당연히 여기 있을 때는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레인 클라우드 안에 엄청 커다란 물체가 있어서 만약에 어떤 게 툭 튀어나와 있어도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C바의 장점인 C바 thresholding의 장점인데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샵 클러터나 인터피어런스 바운드가 이제 시브 과도한 이제 펄스 알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다른 논문에서 그림을 좀 찾아봤거든요. 제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이 컨스턴트 thresholding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레인 클러터가 이렇게 있어요. 레인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을 때 윈도우가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 threshold가 갑자기 팍 상승하는 게 이런 애들을 만났다고 갑자기 팍 상승하는 게 아니고 민 레벨이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요. 근데 만약 이 클라우드 엣지에 이렇게 팍 튀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노이즈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타겟으로 인식이 돼버리겠죠. 왜냐하면 threshold보다 높으면. 그래서 막 군인들이 다 출동했는데 그냥 비구름인 거야. 이건 어이가 없죠. 이런 거 없어야 되죠. 이런 거 없어야 되고. 그리고 타겟이 여기 있어요. 타겟이 여기 있는데 되게 작아요. 위에 애들보단 작죠. 근데 노이즈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근데 이 근처에 있는 타겟이 너무 커서 threshold가 갑자기 엄청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떼랑 어떤 메뚜기 떼랑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 데 살고 있는 군인인데 메뚜기 떼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엄청 이제 타겟이 레이더가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뚜기 떼 오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적군 기지에서 보낸 스텔스기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RCS가 작은. 그래서 또 포격받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greatest of mean level C바라고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애들 노이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엄청 큰 애들을 몇 개를 빼버린 거예요. 이래도 뭐 타겟을 디텍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엄청 큰 애들 이제 아까 말하는 이제 인터피어런스를 끼치는 이제 타겟들을 뺨으로써 어느 정도 타겟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방향은 엄청 이제
파워 레벨이 높고 왼쪽 방향은 파워 레벨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딱 잘라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오른쪽 평균 내고 왼쪽 평균 내서 앰플리튜드가 큰 쪽을 threshold로 잡는 방법이 greatest of mean level, 그리고 앞에 말했던 큰 거 몇 개 빼는 걸 censored greatest of 시바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좀 뭐 로스가 이제 이렇게 있고 있을 때 뭐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온다. 뭐 디텍션 프로버비리티가 조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6 이제 노이즈가 있을 때 디텍션 타겟을 디텍션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